끝없는 도전. 백종원이 응원합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탄생. 왜 수분을 채우려 했지? 피부는 워터프루프인데. 메마른 피부에 진짜 필요한 건 유단백 보습. 속당김 없는 보습의 완성. 뉴오리진 디어리스트.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모두가 망원경에만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가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토스, 금융부터 바꾼다.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토스. 여자들에게 빅뉴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식약처 인정. 질건강 유산균 이너플로라. 뉴오리진 이너플로라로 질과 장 동식해요. 이너플로라. Manners maketh comfort. Hundaliji anun pionanan. Wow, Simmons. 근육통에 대한 이야기. 중심을 따라 꾹꾹 눌러주니까 근육통 완화. 써보세요. 3H 지압 침대 킹. 요즘 통 잠이 안 와요. 기분도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러죠? 그게 바로 무기력증. 의욕이 저하되는 무기력증엔 마인트롤. 요즘 어떠세요? 해피하지? 기분을 활기차게 마인트롤. 당신의 공기청정기가 원형이라는 것. 자동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가 360도라는 것. 모든 방향의 오염물질을 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360 degrees. Perfect.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와디즈 출근. 아침마다 울고 불던 대보기가 쿨하게 다녀오라 해주는 그런 출근은 없을까? 펀딩으로 잊게 하자. 와디즈 베러. 와디즈.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모두가 망원경에만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가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토스, 금융부터 바꾼다.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토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 20명이나 추가돼 국내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8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 대부분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신도들입니다. 또 경기도 수원에선 20번 환자의 11살 딸이 국내 첫 어린이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및 의심 환자들이 다녀간 대구와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과 함께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권 지지자들이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경기가 거지 같다고 말한 시장 상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오늘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의 자제를 당부한 것이란 분석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제작진이 국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홍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성과는 모험을 피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 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 환자가 오늘 20명 더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추가 확진자 15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금 전에 5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환자 51명 가운데 40% 가까이가 오늘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새로 확인된 20명 가운데 18명이 대구 경북 지역 사람이고 또 대부분이 어제 나온 대구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추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20명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2명,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18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자 가운데선 15명이 영남권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14명은 이 환자와 같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이고 나머지 1명은 31번 환자가 입원한 새로 난 한방병원 직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번 환자를 감염원으로 단정하진 않은 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병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2명 중 1명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77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어제 고열로 한양대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이 확인됐고 진단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번 환자와 접촉했던 20번 환자의 11살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어린이 환자인데 현재는 어머니인 20번 환자의 옆 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는 현재까지 51명, 이들 가운데 부부인 6번과 10번 환자, 모녀인 16번과 18번 환자가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퇴원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그럼 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 상황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확인된 31번 환자와 대구의 같은 교회를 다녔던 14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 교회에 2차례 갔었는데 그때 한 1,000명 정도 같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환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입구에는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수요일엔 점심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교회를 찾는 신도들은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신도는 9천여 명입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오가는 사람은 없고 현재 건물 주차장 관리인만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통제인 거죠. 거주하시는 분 안에 계신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31번 환자는 증상 발현 뒤인 지난 9일과 16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층에 한 1,000명씩 앉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앉아요. 붙어서 바닥에 앉거든요. 대구시는 31번 환자가 2번 예배를 봤을 때 함께 머물렀던 신도가 약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교회 측은 중복 집계된 신도를 빼면 그 절반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확진자 20명 가운데 14명이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슈퍼 전파 사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그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31번 환자가 14명 모두를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1번 환자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교회 특성상 작은 공간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1번 환자와 같은 시간 교회에 왔던 신도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저희 대구에 사는 31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9일 전인 지난달 말에 서울에도 다녀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미 방역을 끝낸 곳만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세미나가 열린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입니다.
해당 홀에 대한 방역은 어제 마쳤지만 접근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당시 1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센터 측 얘기입니다. 행사 계획 정도 보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설명회 정도로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지난달 29일 이후 추가 대관은 없었습니다. 29일 행사 이후로 저희가 예약이 없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약이 잡혀 있는 건 없는데 31번 환자는 세미나 이후 서울 강남의 C클럽 본사를 들렀습니다. 이 환자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C클럽 소속입니다. 이건 역시 어제 방역을 마쳤지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31번 환자는 이후 동료들과 함께 인근 중식당에도 들렀습니다. 모두 증상 발현 9일 전 동선이지만 31번 환자가 폐쇄된 환경에서 여러 명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감염원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됐는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대구 의료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손영환 기자, 그동안 한 명도 환자가 없었던 대구에서 어제 오늘 환자가 확 늘면서 대구 번화가에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소식이 있던데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또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 가봤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인지 평소보다 크게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신 약국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대구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됐고 지역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대구와 영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휴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입학식도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추가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그 대구 의료원에 있는데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대구 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0명입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는 대구 의료원에서 입원해 있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확진자들도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장 의료진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온 환자 20명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나머지 2명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한테 감염된 건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첫 초등학생 환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현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0번 환자로 분류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77살 남성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지역사회 의심 사례에 해당합니다. 성동구청은 이 환자의 동선이 아직 다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동구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494개소를 7일간 전면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잠정적 휴관이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확인을 못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원에선 첫 어린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인데 지난달 우한시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15번 환자의 조카이자 20번 환자의 딸입니다. 지난 2일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어제 가래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증세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객담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교육당국은 환자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지난달 3일부터 방학이어서 이 환자가 다른 어린이들과 학교에서 접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줄어드나 싶던 환자가 오늘 하루 20명이나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네,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으로 봤을 때 환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이냐.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입니다. 환자가 늘면서 접촉자, 의심 환자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이제 검사 대상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좀 환자를 빨리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독감 등의 감염병은 증세가 심할 때 전파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 잠복기 감염 없다는 말까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19는 증상이 미미할 때 오히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결국 증상이 미미한 사람을 빨리 진단해서 다른 사람과 조기에 분리시켜야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오늘 병원 옆에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심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계와 상의해서 조기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다소 공격적인 방법까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치명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걸리면 위험한 분들의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네, 중국의 사망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고 대부분 경증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를 전문가들은 환자의 평균 나이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평균 나이가 중국은 대략 59세인데 우리나라는 42세로 젊습니다. 고령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계시죠. 오늘 모두 6곳의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는데 이런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제 확인됐던 31번 환자가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다녔던 14명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80여 명의 확진 환자 중에 26명이 교회 2곳에서 감염됐습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처럼 다중이용 시설은 그 환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전문가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고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교회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돌았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31번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 마스크 벗기고 몸싸움을 시도했다. 심지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발생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마치 수사기관 정보보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SNS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의료원, 대구지방경찰청에 연락했는데 모두 그런 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무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온라인상에서 대구의료원에 경찰 출동한 걸 내가 봤다. 뭔가 석연찮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혹시 출동한 적 있느냐 다시 물어봤더니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병원 주변을 자주 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해 병원에 격리된 접촉자 2명이 갑갑하다, 집에 가겠다, 고집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휴대전화로 병원에 있으라고 설득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난동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라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스미싱 범죄가 대구에서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만 58건이 접수됐다는 건데 경찰은 접수된 사건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면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오늘 확인된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은 대부분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만 31번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건지 아니면 31번 환자도 누군가에게 감염된 건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확진자들이 대구에서 이동한 경로는 TBC 서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추가 확진을 받은 18명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된 13명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대구시 남구가 4명, 달서구가 3명, 중구가 2명, 달성군이 1명입니다.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서구에 사는 것을 감안하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를 제외한 5개 구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영천에서도 3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대구 첫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현재 현장 대책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에서 처음 발생한 37번 환자와 39번의 환자의 동선이 일부 공개됐는데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됩니다. 37번 확진자는 발열 두통 증상으로 16일 영천시 금호의원에서 17일과 18일에는 김인환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39번 확진자는 지난 9일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교회 지인을 만난 뒤 16일 오전 11시 신천지 교회에 갔다 오한과 근육통 증세를 보여 영남대 영천병원에 갔고 17일 영천시 세영천 경대연합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천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족 2명은 자가 격리됐고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접촉자를 일일이 구분해 격리하는 게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밀접 접촉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네, 그럼 환자가 늘어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료 시설과 또 인력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최근 갔었던 대학병원 5곳의 응급실이 오늘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그럼 기존에 치료받던 사람들 또 갑자기 생길지 모를 급한 환자들은 괜찮을지 송성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의 상급병원 5곳 가운데 4곳의 응급실이 어젯밤부터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북대 병원과 영남대 의료원, 동산 의료원 등 3곳과 의심 환자가 다녀간 대구 가톨릭대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겁니다. 경북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영남대 부속 영천병원을 비롯해 확진자들이 다녀간 병의원 5곳과 보건소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참담하죠. 영천에도 또 그렇다 하니까 고관절 수술을 해놔서 하루도 이거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거든. 초동급력에 허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16일 39번 환자가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영천 영남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체온이 37.8도였지만 병원은 근육통 주사만 놔주고 귀가시켰습니다. 의사들 판단하기에는 그 해외 여행도 없고 코로나 환자 접촉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진료하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보건소도 문을 닫았는데도 발열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와 계금 백병원에 의심 환자가 다녀가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영남 지역 거점 병원이 잇따라 부분 폐쇄를 하면서 5년 전 메르스 당시 진료 공백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음압병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현장을 연결했었던 대구 의료원은 이미 음압병실이 기존에 있던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외국 갔다 오신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기침하고 해요. 대구의료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난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 확보가 시급합니다. 대구의료원 동관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총 10개의 국가지정 음압병실이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로 모두 찬 상태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대구에 54개, 경북에 34개의 음압병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대구시 소속의 역학조사관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졌다며 지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별 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학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악 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의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음압병상이 부족할 경우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병상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병상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우한에서 온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그 뒤 열흘 동안은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만 추가 감염자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30일에 첫 2차 감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첫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일에는 첫 퇴원 환자가 있었죠. 완치 사례가 잇따르고 신규 환자 발생도 주춤하면서 조심스럽게 소강 국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흘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어제 새로운 국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 동선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역 감염은 이제 시작 단계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숫자가 늘자 보건당국은 진단검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다녀왔거나 또 기존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사했었는데 오늘 밤 12시부터는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증상이 없더라도 또 최근 외국에 갔었든 가지 않았든 감염이 의심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도 모두 검사를 받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실제로 가능할지 안상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려면 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 레벨 D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싸야 합니다. 채취를 마친 뒤엔 소독 작업을 해야 하고 지침에 따라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야 새롭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체 채취실 한 곳에서 많아봐야 하루 10건 정도밖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 검체 채취를 소독도 해야 되고 소독하고 또 2시간 정도 지나야지 이제 다시 한번 검체를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코로나19 검체 채취실은 전국적으로 407곳. 의료계는 이 숫자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당국은 인력과 시설 문제로 440개 정도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되면 일선 보건소에선 검사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가 많아지게 되면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100명, 200명 인트로면 대기하시는 분들 2-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지역사회 감염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늘어날 검사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며칠 전에 열이 좀 있으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2차례나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거부해도 되는 건지 또 문제가 없는 건지 정윤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31번 환자는 입원 나흘째 열이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2차례 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에서 2차례 예배를 받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접촉한 사람은 166명까지 늘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심 환자를 진찰할 수 있고 확진자로 인정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료진의 권고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서 검사 권고를 거부하는 환자를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31번 환자 같은 검사 거부가 반복된다면 방역망 자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법을 바꿀 여유도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염 증상을 의심하고 의료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말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안성우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재빨리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독감 검사처럼 3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문가들과 이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장은 어렵겠죠.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려면 레벨 D 복장을 하고 음압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코로나19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병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은 모든 위험을 100% 다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검체 채취 조건을 완화할 때 위험성과 검체 채취가 지연될 때 위험성을 어떤 게 더 큰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서 과거 메르스 때 교훈도 있지만 병원이 뚫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인 대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나라만 직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완벽하게 병원 감염을 막는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응급실을 폐쇄한 6곳의 대학병원은 해당 환자들이 코로나19 환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했습니다. 네. 지금 상태라면 계속 이런 상황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지정해서 호흡기 증세가 있는 사람을 따로 볼 수 있게 하고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병원이 준비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데 의심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일반인들은 호흡기 증세가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선별 진료소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좀 날이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검증이 된 건가요? 네,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이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네. 바로 그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네.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날씨에 기대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의 방역 노력, 예를 들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방과 방역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 격리돼 있던 우리 교민과 가족 7명이 오늘 아침 정부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모두 의심 증상은 없는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정부 시설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크루즈선에 탔던 우리 교민과 가족을 태운 공군 3호기가 김포공항에 내리고 방역복으로 온몸을 가린 탑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크루즈선에 탔다 홍콩에서 내린 승객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져 배에 격리된 지 보름 만입니다. 크루즈선엔 교민 14명이 승선했는데 오늘 귀국한 사람은 승무원 4명과 승객 2명, 그리고 승객의 일본인 배우자까지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도착 뒤 곧바로 발열이나 기침 등 검역 절차를 거쳤는데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도 별도로 받았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귀국한 7명은 인천공항에서 약 1km 떨어진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로 이동했습니다. 2011년 지어진 이곳엔 음압격리실 5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루즈선 탑승자들은 앞으로 2주간 이곳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에서 1인 1실의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매일 오전, 오후 1일 2회씩 본인들이 체온 체크하고 기침이나 그런 호흡기 증상 등을 자가 체크해서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면서 의심 증상이 발현하는지 관찰합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일본의 크루즈선에선 아직 코로나19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고령의 승객들부터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유성재 특파원, 오늘 몇 명이나 배에서 내렸습니까? 고령자 승객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오늘 오전부터 335 하선했습니다. 배 안에서 긴장이 워낙 컸는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선한 승객들은 요코하마시가 마련한 버스로 이동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의 하선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한국인 승객 1명이 하선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배 안에 있는 한국인은 승객 6명과 승무원 1명이 됐습니다. 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적어도 일본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 혹시 이들이 일본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당분간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요. 크루즈선에 탔던 외국인은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인이 들어오면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심각한 선내 상황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크루즈선의 탑승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오늘 발표한 하선 후 2주 입국 금지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내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6명이 추가됐습니다. 홋카이도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40대와 60대 남성 2명, 또 일본 첫 사망자가 입원했던 가나가와현 병원에 같은 층 병실에 있던 남성 2명, 그리고 오키나와현의 60대 택시 운전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차 전세기 귀국자 중에서도 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크루즈선에서는 조금 전 79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감염자는 모두 701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문제의 크루즈선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과거 사스가 퍼질 때 중국에서 직접 겪은 상황보다 더 무서웠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배안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전염병 전문가로 활동해온 일본 고베 대학병원 이와타 겐타로 교수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을 따라 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내에 감염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구분해 놓아야 하는데 안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グリーンもレッドも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て、どこが危なくてどこが危なくないのか全く区別がつかない。 마스크조차 안 쓴 승선자들이 돌아다니고 열이 있는 승객이 방에서 걸어 나와 의무실을 찾아가는 일도 일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患者さんとすれ違ったりするわけです。あ、今患者さんとすれ違っちゃうとって笑顔で研究所の職員が言ってるわけですね。 이와타 교수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사스가 확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에 있었지만 이번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中はものすごい悲惨な状態で心の底から怖いと思いました。これはもう COVID-19 感染して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かと。 이런 실태를 얘기해도 주무부처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듣는 척도 안 했다고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確かにまずい対応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バレるっていうのはそれは恥ずかしい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これを隠蔽するともっと恥ずかしい。 이와타 교수의 이런 지적에도 일본 정부는 배 안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대응에 문제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송우 특파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100명 밑으로 내려갔던 하루 사망자가 다시 130명 넘게 늘면서 중국 본토 누적 사망자는 2,004명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오늘 70세 남성이 숨지면서요,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매체들은 낙관론을 더 띄우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서 하루 퇴원자 수가 하루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15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요, 한국인으로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산둥성 교민 3명은 오늘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좀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통계가 정확해야 그만큼 믿을 수 있을 텐데 중국의 초기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였던 건가요? 중국 질병예방관리센터 논문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이미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환자 104명이 발생했고 15명이 숨졌던 겁니다. 하지만 12월 31일 우한시는 확진자가 27명만 나왔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초기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응도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 중국 현지 조사팀은요, 발병지 우한을 가지 않으려다가 비난을 듣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의 허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 방울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바뀐 치료 지침에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넣은 건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감염되면서 환자의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서 에어로졸 형태로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회사 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1심보다 5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다스의 회사 돈을 횡령했고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신 낸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보다 27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뇌물 받은 공무원을 처벌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다스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좀 답답해하셨고요. 재판부도 좀 수긍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 같다고 푸념했던 한 시장 상인에게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거센 비난을 퍼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그 일이 안타깝다면서 상인을 위로했는데 다만 그 상인을 공격했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남의 전통시장을 찾아 한 반찬 가게 상인에게 요즘 경기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거지 같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시장의 언어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상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같다는 표현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불매운동을 하자는 인터넷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일부는 신상까지 털었습니다. 이번엔 이런 과도한 팬덤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며 거지 같다는 표현은 장사가 안 되는 걸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혀 악의가 없었고 당시 대화 분위기가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걸 대통령이 풀어주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이른바 문파 같은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인을 위로한 건 일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걸로도 풀이되지만 극성 지지자들의 거친 행태는 결국 지적하지 않은 셈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성공을 희망했다며 글을 시작한 김 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를 두고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김 판사는 1시간여 만에 글을 지웠는데 SBS와 통화에서 많이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다고 말했지만 삭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오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의 그걸 떠나서 그 자체가 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대법원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논란이 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용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같은 여객 운송 사업을 하려면 별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허 없이 렌트카를 이용해 돈 받고 손님을 실어 나르거나 렌트카 사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선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땐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형식적으론 11인승 이상이라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론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용 소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며 반박했는데 1심 법원은 타다 측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허가 여객 운송 사업이 아닌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콜택시처럼 운영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법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용 대표 등 타다 운영진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법정 안팎에서 택시기사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판결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국회에 묶여있는 타다 금지법부터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타다 운영사 대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스로 불법 딱지는 뗐지만 서비스가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을 앞둔 마당에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반발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아마 오늘 내일 저 조합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스타트업 업계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받는 전례가 남지 않아 다행이라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여객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빨리 입법이 돼서 법제도가 큰 틀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완해준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서 이른바 조국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광진 을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당이 오만해 보이지 않도록 일찍 싹을 자르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 강서갑에서 이른바 조국 내전이 발발하는 데 대해 당내 우려를 담은 발언들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백서 참여자 김남국 변호사는 추가 공모 마지막 날인 오늘 강서갑에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과 맞서는 경선 구도가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조국 수호 선거는 안 된다는 금 의원을 향해 김 변호사는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말라면서도 검찰개혁, 조국 수호 촛불을 들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배제한 뒤 추가 공모를 결정했던 민주당에선 조국 내전을 자초하는 거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떠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역시 공천이 확정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와 볼만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 정엔 이탄희 전 판사, 김포갑엔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내세우기로 했는데 현역 의원 중에선 두 번째로 경기 고양을 정재호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세보수 출신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김형우 공관위원장이 이상해진다는 말까지 담겼는데 통합 직후부터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세보수당 출신들인 이해운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진당 출신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광명 험지를 피해 부산에서 공천을 받고 반면 세보수당 출신들은 이해운 의원이 컷오프, 지상욱,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이 메시지를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 등에게 보냈다고도 썼는데 갈수록 김영호 위원장이 이상해진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통합당 출범 측과 첫 의원총회에 불참하며 자맹해온 유 의원이 세보수당 출신들을 챙기면서 공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한 셈입니다. 이현주 의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중구 영도 지역구에 이 의원이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하자 해당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물론 김무성 의원도 반발했습니다. 전략 공천 해가지고 온다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오늘 일부 전략 공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삼선인 홍일표 의원을 현역 의원 중엔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했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보수 진영이 뭉친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식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기호 2번을 받는데 그럼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은 몇 번이 될까요? 짝을 맞추듯이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자리를 잡으려면 미래한국당이 현재 5명인 소속 의원을 그 5배쯤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비례의원들을 한꺼번에 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미래통합당 3선 이진복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이 의원이 합류하면 미래한국당 의원 수는 6명으로 늡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짝을 맞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엔 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호남 기반 3당이 합치면 의원 수가 20명쯤 되는데 미래한국당 입장에선 이들보다 의원 수가 많아야만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가 되니 16명은 더 필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소속 비례의원들을 일괄 제명한 뒤 이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 한꺼번에 제명한 뒤 이적시키는 방안을 양당 지도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비례의원 15명 가운데 지역구에 안 나서거나 지역구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제명 시기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직전이 유력합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도 60억 이상 확보할 수 있어 미래한국당 입장에선 청신호가 켜지지만 꼼수 집단 이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제작진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전쟁 갔던 홍보 과정 등 뒷이야기를 공개하면서 기생충의 성취는 모험을 피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작진은 5달 동안 치열했던 아카데미 캠페인 과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다른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무슨 TV나 큰 잡지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참으로 제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영어 인터뷰. 그거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600개 넘는 인터뷰와 100회 이상 관객 대화를 이어가며 열정으로 할리우드 거대 제작사들의 홍보전에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코피를 흘리신 적도 있으시지만 본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직접 보내온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특유의 유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좀 쉬어볼까 생각도 좀 있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 쉬지 말라고 하셔서. 칸 때보다 한결 절제됐던 배우들의 리액션 뒤에 숨겨졌던 계획들도 공개됐습니다. 칸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실금이 같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기자회견은 BBC와 CNN, NHK 등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 기생충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감독은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낸 기생충 신화의 원동력은 모험을 피하지 않은 용기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려고 했던 게 대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본 감독은 소박한 소망으로 칸부터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화려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화사적 사건처럼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SBS 김영하입니다. 1조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자산운용과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본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펀드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9시쯤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 펀드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라임 피해자들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임과 신한,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48.53이에요. 이게 도대체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줄 건지 안 줄 건지 정말 답답해요. 무슨 심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검사 4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중피해 금융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직접 검사 파견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라인펀드를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스포츠 뉴스